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 나는 꼽살이다 출산 3회 시작합니다. 나는 꼽살이다 방송 내용을 책으로 엮은 우석훈 선대인의 누나를 위한 경제학.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 세계 경제 위기, 룸사롱, 골프장의 경제학. 가장 쉽고 재밌고 따뜻하게 풀어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에피소드 1. 우석훈 선대인의 누나를 위한 경제학. 시사인북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세요. 재벌계 연구소와 조중동에 맞서 경제정보 독립을 위한 전쟁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선대인은 정직합니다. 정부와 재벌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기업과 총수가 아닌 국가와 권력자가 아닌 시대와 국민을 위한 바른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99%가 1%에 속지 않도록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믿을 수 있습니다. sdinomics.com. 내년부터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게 수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계 최대 시장이잖아요, 미국이. 뭐라 패갈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네. 충격 먹을 텐데. 아, 진짜. 그 허락 받았고요. 저희 연애할 때 새만금으로 저희 아내도 삭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슬퍼요. 왜 저렇게 해야 돼? 경제학자 우석훈이 삭발하면서까지 말하려 했던 한미 FTA 반대 이야기. 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 레디앙에서 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나는 꼽살이다.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99%를 위한 편파적인 방송. 나는 꼽살이다. 대전에서도 나는 꼽살이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나는 꼽살이다.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예, 이번 주 오프닝에 또 참석해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띠리부터. 네, 광주에서 화물차 기사로 일하고 계신 송대정 씨, 14톤 트럭을 운전하면서 날마다 잠도 못 자고 일해도 얼마 못 받으신다면서 화물 경제도 다뤄주었으면 좋겠다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참고할게요. 분당 사는 중구 아빠님도 아들과 함께한 오프닝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가 왜 하냐고 묻길래 이거 당첨돼서 상금 받으면 파워레인저 정글 보스 세트 사주기로 했다고. 상금 없는데. 예, 읽은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띠리가 보낼 겁니다. 다음에 연락주세요. 제가 파워레인저 우리 아들 거 하면 같이 한번 할게요. 근데 파워레인저 제 아들이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는데 좀 남겨둘 거야. 그 혹시 있나? 지금 다 되는데. 없지. 다 줬죠. 딴데. 자,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서영 아빠와 채연 엄마, 강원도 계곡에서 물소리를 배경으로 시원한 오프닝 보내주셨습니다. 대전에서 김유리 씨, 2009년에 지방국립대 대학병원에 입사했는데 각하시대를 온몸으로 맞이해서 임금 인상 지금껏 딱 한 번 됐답니다. 목소리 이쁘니까 크게 틀어달라고 하셨는데요. 빨리 세상이 밝아져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 꼭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띠리. 네, 남원에서 이정남, 김훈, 김성민, 배종수, 강민영, 김유신, 박창선 씨 부부와 유일한 총각 강준모 씨, 계곡으로 휴가 와서 목청껏 외쳐주셨고요. 마치신 다음에 고스톱을 치셨다는
소문은 없습니다. 예. 닉네임 오토파일럿님, 책만 더럽게 많이 읽고 공부는 못해서 잉여로 떨어진 고3인데 와 읽은 책들이 말이죠. 88만 원 세대. 와. 문제는 경제다. 김상봉 교수님의 학벌사회 같은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이 왜 잉여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오토파일럿님 너무 사랑하고요. 그 교육을 까는 학생들의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은데 낙곱살 초기에 선대인 소장님과 비슷한 정도의 유머 감각의 소유자라서 무리라고 했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분 정말 날카롭습니다. 날카롭네 예. 진짜. 인정 못해. 나는 곱살이다를 듣고서 이 방송이 있어야 100억 달러의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홍사덕 씨가 안 보내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재호 씨 가족도 우렁찬 오프닝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해외에서 보내주신 분들 멀리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인 진보 네트워크 희망 20일 모임 회원 20여 분이 함께 오프닝을 녹음해서 보내주셨어요. 정봉주 후원 활동도 하고 다큐멘터리 2개의 문 상영도 하고 탈북자 합동결혼식 뭐 이런 거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페이스북에서 캐나다 한인 진보 네트워크 희망 20일 검색하시면 된다고요. 감사드리고요.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살고 계시는 유학생 김유상 씨, 부인 마효경 씨, 아들 김찬희, 딸 김지우와 함께 오프닝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자 나는 꼽살이다 오프닝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 주시고 녹음 파일 보내주실 메일 주소는 네. 우리 용띠리 오늘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요즘 당분간은 이분을 밀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 안녕하십니까. 소스교육감 황노현입니다. 밀어야 돼. 주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똑같아. 낙곱살 골뱅이 gmail.com 영문 이니셜은 이렇습니다. NAGGB 오 생략했어 지금. 실수했습니다. NAGGOBSAL 골뱅이 gmail.com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뉴스들 그리고 이슈들에 대해서 99%를 위한 낙곱살만의 편파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세계는 그리고 띨띨이는 새롭게 준비한 코너 제가 진행했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아니라 세계는 그리고 띨띨이는 이거 괜찮네. 우리 띨띨이들이 하나씩 준비한 뉴스나 이슈 이런 거 가지고 짤막하게 분석하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는데 우리 우띠리가 뭐 알차게 준비해왔네? 뭐 알찰 것까지는 아니고요. 강정마을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뉴스라기보다는 그냥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 성장을 시작하면은 특정 산업이 커져요. 어떤 사람이 커지는데 국방 산업이 커지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군산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쟁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하고 또 무기를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 모델하고 비슷하게 일본이 군대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국방보다는 토건 쪽으로 오는 기이한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방이 커지는데 우리는 토건이 컸죠. 근데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토건은 더 이상 커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방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딱 가운데 있는 게 강정마을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강정이 시작된 거는 처음에는 토건 사업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뭘 만들자라고 시작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이 동북아 긴장이 막 생긴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남진해 쪽으로 들어오는 백기를 안전하게 그러다가 지금은 국방으로 전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건에서 국방 그래 군산복합 쪽으로 가는 그 흐름 한가운데 이제 강정이 있다고 보면요. 그럼 최근에 이렇게 일본, 한국, 중국이 이렇게 좀 긴장돼 있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확실히 그렇죠. 그 한가운데서 이제 그 강정이 이를테면 토건이 아니라 그 군산 쪽으로 가는 거고 박근혜가 딱 그 가운데 지금 서 있다라는 게 제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전에 독도를 안 갔잖아요. 갔는데 갑자기 갔잖아요. 그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 긴장을 높이면서 군대 쪽으로 더 가자라는 거고 강정도 그런 흐름에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제 조금씩 왼쪽으로 오면서 많은 이슈를 양보할 수 있는데 강정마을은 아마 양보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토건이 했던 역할들을 점차 국방으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보는 게 한 시각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인가요? 그때 롯데 제이월드 하면서 그 고층 빌딩 만든다고 그랬죠, 잠실에. 예. 그 바로 옆에 이제 성남공항이고 이제 정식 이름 서울공항. 서울공항인 그 공항이 있어서 전투기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군인들 놓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은 뭘 바꿔가지고서 그냥 놓기로 했잖아요. 활주로 위치를 틀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불도저가 군인보다 셌거든요. 그러니까 뭘 짓겠다고 하면은 군인들이 말해도 야 그냥 짓자 그러면 갖는 건데 몇 년 사이에 불도저 힘이 좀 빠지면서 이제 군대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강정이라는 거를 그렇게 군대가 강화되고 우리 복지로 가야 될 돈들이 다시 국방으로 가는 그런 시각에서 좀 보면은 흐름들이 잘 보이지 않을까. 아까 박근혜가 당선이 되면은 강정마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에 들어갈 돈이 국방에 보다 많이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선보다 지금 뭐 확실히 했잖아. 박근혜 씨는 저 강정마을에 이거 저 해군기지 만들어야 된다 하고 자기 의견을 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게 보면은 이제 한국 자본주의가 복지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건데 그게 우리 토군하고 막 싸우다가 보니까 군대 쪽이랑 덜 싸웠거든요. 그 사이에 국방이 지금 커지면서 막 자원 얘기도 하고 그 결국은 다 국방 얘기거든요. 여러분 건국 이래 남방 해역에 그 어떤 분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군 내 몸집 불리기를 위한 이러한 무모한 도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생명의 섬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군 복합 기지라도 우리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선띠리 이번에는 뭐 준비해왔어? 뭐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의 수출이 급감한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뭐 당연히 나오고는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퍼펙트 스톰 이야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저는 진짜 이제 그 한국 경제가 사면 초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고 보는 건데 일단 보세요. 뭐 그 가계부채는 이미 산더미고 뭐 부동산 시장은 대세 하락 들어갔고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경고했고 또 주식 시장조차도 거래 대금이 지난 1년 전부터 확 줄어들면서 주식 시장도 지금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일부 뭐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빼고 나면 사실 굉장히 약세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내수는 이미 뭐 외환위기 이후로 다 죽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저수장 고령화 충격까지 다가오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뭐 이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가 뭐 이렇게 굉장히 왜곡되고 이 잘못된 방식이지만 그래도 버텼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수출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왜곡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수출도 이제는 줄어드는 시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현상인데 제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는 걸 봤습니다. 전년 동기라는 건 뭐냐면 한 해 전에 이게 이제 수출이라는 게 계절성을 띠기 때문에 보통은 한 해 전에 같은 시기하고 좀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난해 1월부터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이렇게 쭉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8개월째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2000년대 초반에 그 왜 IT 버블 끼었다가 이렇게 확 꺼졌을 때 있죠. 그때 이후로는 지금 최장 기간 동안 지금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실제로 7월, 8월은 아예 마이너스 연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출이 더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뭐 지금 뭐 수입이 그거보다 더 가파르게 줄어서 흑자는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불황시대의 흑자, 아니 불황형 흑자라고 이제 빈곤형 흑자.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뭐 한국은행에서는 불황형 흑자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추이를 보면 너무나 불황 징후가 뚜렷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전반에 이렇게 그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수출입 감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수출입
이 다시 줄어들면 그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내부의 그런 산업들 다 또 위축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 구조로 상당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우리가 뭐 FTA 체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FTA 되면은 뭐 미국하고의 교역이 늘어난다 이런 헛소리들 했는데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그 교역 비중이 중국이 제일 높았거든요. 미국이 한 2배 정도에 이를 정도로 높았는데 중국이 이미 예전에 뭐 10몇 %씩 성장하다가 이제는 8% 성장도 못하고 성장률이 한 단계 떨어지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나마 중국에 좀 기대서 수출도 해먹고 살았는데 이젠 중국조차 기대기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들어서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낙곱살 열심히 들으시고 저희 하는 말씀들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때? 작년 연말에 수출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올해도 자기들이 상을 탈 거라는 거예요. 우수상을 탈 건데 수출 많이 돼서 상을 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출은 줄 건데 수입이 내년에 왕창 늘 거라서 흑자가 올해 많이 생겨서 자기들이 상을 탈 거더라고. 네. 작년 말에 이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FTA 같은 거 뭐 효과는 없냐 그랬더니 있겠냐. 실제로 지금처럼 될 거라는 것들을 사실 작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사에 나오는 얘기랑 장기적 관점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이 관련해서 뭐 정부도 그랬고 뭐 국책연구원이나 재벌계 연구소라고 막 경제 성장률 뭐 전망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시간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저는 올 초에 사실 뭐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가 큰 의미 없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국 경제 이렇게 뭐 수출 내수 이렇게 같이 가라앉는 이렇게 이 속도를 보면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공급 과잉이 심화되다 보니까 수출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억제되었던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경기는 지속적으로 침체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경제 반드시 살려놓겠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용띠리는 네. 뭐 이슈 또 뉴스. 뭐 저는 아무래도 또 종교 분야에 또 제가 인간이 있기 때문에 9월 1일자 조선일보 22면에 실린 광고를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아시죠? 잘 알지. 그 서남아시아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주일에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당한 거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에.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김홍도 목사가 말이죠. 세계 감리교회에서 넘버 몇인지 아십니까? 몇이야? 넘버 1입니다. 와,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분이 지난주 토요일자 조선일보에 낸 광고 일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광고를 내요 조선일보에? 자기가 주일에 했던 설교인데 이 설교로만 이렇게 하기엔 너무 아까웠다고 판단했던지 신문 지면에까지 실었던 거예요. 네. 그분 성대모사가 가능한데 일부만 이 좌파들은 이 북한의 3대 세습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정당한 후임자는 세습이라고 비난하는데. 김동길 박사 흉내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다르구나. 조금 다르다, 조금. 내가 뭡니까? 그분이네. 아야, 조금 달라. 자, 진지하게 들어보자. 좌파들은 북한의 3대 세습은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정당한 후임자는 세습이라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목사도 성직자지만 육성을 갖고 있는지라 육체의 어떤 욕망, 육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자기보다 훌륭하고 설교 잘하는 후임자가 들어오면 잘해도 불편하고 못해도 불편합니다. 시기심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당회나 총회에서 합당하다고 결의하면 아들 아니면 사위라도 후임자가 되면 아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의 은혜 받으면 아버지 마음이 흐뭇하고 아버지가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아들도 싫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는 지는 해요. 아들은 뜨는 해니까 아들이 존경받아야지. 또는
저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시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후임자가 되면 서로 시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편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걸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요? 광고를 냈어요. 얼마나 뭐 답답하시면 그렇게 내셨을까. 근데 사실은 김홍도 목사가 이런 참 낯뜨거운 주장을 펼 수 있었던 배경은요.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담임 목사가 그 다음 세대 목사한테 말하자면은 바톤 터치를 했는데 잘 된 경우가 없어. 대표적으로 우리 각하가 다니셨던 소망교회 같은 경우도 그 담임 목사하고 후임 담임 목사의 리더십 승계가 있었지만은 양측의 지금 갈등과 서로 비방하는 그 수위가 거의 뭐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용기 목사나 이용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일단 갈등의 골이 깊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거 봐라. 그렇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후임자로 갖다 앉히니까 폼은 나지만 결국엔 교회가 아사리판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김홍도 목사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아사리판도 그 목사님 용어예요? 아니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봐서는 이렇게 세습이 이런 식으로도 정당화되는구나. 참. 그 기업들도 같은 논리를 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근데 북한 3대 세습 나는 비판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열심히 비판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북한 세습을 비판할 수 없는 거네? 그렇지. 야, 이 사람들 진짜. 김홍도 목사가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게 된 것도. 조선일보도 세습이잖아. 세습이지. 근데. 동아일보는 왜 안 냈을까?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인데. 네. 하여튼 조선 동아일보는 세습하는데 망하고 있어. 네. 하여튼 이런 거 보면서, 참 이게 정말 보수가 이렇게까지 염치 없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보수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난 근데 궁금해요. 단가가 얼마였는지. 근데 조선일보 한 면을 통째로 냈으니까. 그럼 엄청. 1,000만 원 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1,000만 원 넘죠. 일면에 실렸나요? 22면. 22면이면 좀 광고. 다른데 보통 1면에 하단 5단짜리 이렇게 그 바닥에 깔린 광고 실으면. 네. 한 5천만 원 줘야 돼요. 와. 근데 22면이면 상당히 안쪽이니까 좀 많이 싸지긴 할 텐데. 100만 원대? 그래도 1,0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조선일보 정도면. 조선일보 한 면에 났는데 어떻게 100이 돼? 한 면에 났어요? 한 면에 났대. 한 면이면 1,000만 원 넘어가죠. 넘지. 이게 그래. 1,000만 원짜리 내고 웃음거리가. 아니 1,000만 원도 더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좀 쪽팔린 광고잖아요. 그러면 용자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 그거 한 면 내는데 얼마예요? 22면.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를. 근데 이게 내 얘기 들어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더라고. 좀 다르긴 해요. 관계. 폼 나는 거는 좀 덜 받는데 이런 쪽팔린 광고는 좀 더 받아. 이거는 이제 부탁해서 낸 광고가 아니라 김홍도 목사가 그렇죠. 이 설교는 신문에 실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신문에 이런 건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자기가 광고 내고 나 파렴치한 사람이야 이렇게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나는 아들 세우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참 고맙게도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좋다고 해서 그럼 사인해 와라. 그래서 한 것이지. 세습.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죽으면 아들이 제사장 되는 겁니다. 저 구라파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고 손자가 3대 4대 내 이걸 영광으로 알고 자랑으로 그네. 유독 한국에만은 세습이라고 비난하고. 왜 그럴까요? 좌파 사상 때문에. 좌파 사상 때문에. 완벽하신 각하께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각하를 위해서 밤잠까지 설쳐가며 용감한 내시 뭉쳐 정치에게 쫄지마 또 경제에게 속지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친다 국민에겐 헛소리 다 들켜놓고 큰소리 낙곱살이 밝혀내는 권모술수 눈속임 사람값이 싸구려인 물질 만능 사회 빚더미에 파묻혀버린 희망은 어디에 당신이 골프장 룸살롱에서 미소 짓고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은 몇 년 지난 중국살로 밥을 줘 세금으로 채택하는
MB 실성공화국 못 살겠다 못 참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가지고 노는 게임 싸우고 부딪혀봐도 여전히 정해져 있는 손해. 모두가 원하는 건 그저 작은 희망인데 이미 병든 나라는 우리를 씹어뱉어. 랩 코리아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들은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랩 코리아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들은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Yeah. 나는 꼽살이다. 대통령께서는 총탄을 말씀 짓고 김교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의해서 국고 군 서울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시기 직전에 분명하신 것으로 원장의 진단이. 박정희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봐야 되죠. 실천하는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 봐서. 한발의 총성으로 그가 사라져간 그날 이후로 70년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 수많은 사연과 할 말을 남긴 채 남겨진 사람들은 수많은 가슴마다에 하나씩 꿈을 꾸었지. 숨겨왔던 오랜 꿈을 무엇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전제는 그 박정희 시대의 그 경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아직도 빈곤한 나라였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적 자유는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민주정의당 동지여,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각계 귀빈들, 새 역사, 새 시대, 새 정치를 개척해 나가자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고 나는 오늘 심심한 사의와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은 결과물이었지, 그 5.16 쿠데타 세력의 무슨 사명감이나 역사의식이나 국가관이나 애국심이나 이런 산물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 발전만 이루어진다면, 그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히틀러나 스탈린도 면죄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지도 이제 33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 많은 분야에서 박정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미 박정희의 딸 박근혜 씨가 유력한 이제 후보로 나와 있고요. 사실 박정희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경제발전이잖아. 경제발전. 우리가 그래도 박정희 덕분에 먹고 살게 됐고 끼니 걱정 안 하게 됐고 한강의 기적이다. 응? 그러다 보니까 독재를 했어도 민주화 인사를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여도 그래도 박정희만한 대통령이 없어.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우리는 박정희식 경제 덕분에 잘 살게 된 건지,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의 실체는 뭔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우띠리한테 질문을 좀 해보자. 누나가 우띠리에게 박정희란? 아, 저한테 박정희요? 너무 무서워하죠. 왜? 그 시절에 뭐 했어? 아니, 저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을 내가 초등학교 1때 못 외웠거든요. 근데 그걸 못 외우면 학교를 못 들어오게 해요. 몇 달을 학교를 못 들어갔다니까요. 아니, 초등학생한테?
그걸 외워야. 대체적으로 머리가 초등학생 때는 띠래요. 누님도 외우셨겠네, 그럼. 우린 다 외웠지. 기억나세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학교 들어갔겠네. 안 들어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픈 기억이야? 어렸을 때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박정희 앞뒤를 나눌 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유신경제라고 하잖아요. 73년도 유신헌법 이후, 그러니까 우리 74년 체계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가 74년에 잡히니까. 유신경제는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78년도, 79년도에 망해서 IMF 이전에 한국 경제가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게 80년이거든요. 79년도 80년. 그러니까 유신 체계는 경제가 무너져서 붕괴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대에. 네, 그 대에 망한 자기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한 거니까 그 유신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한국이란 나라에서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얘기가 최초로 등장한 게 78년도, 79년도거든요.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실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완전 고용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보통 개도국이 많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던 때거든요. 근데 유신 때만 유일하게 실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77년 2차 석유파동이랑 연결돼 있는 게 일부 있지만, 유신은 그 자체를 경제적으로 붕괴해서 무너진 거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은 좀 달라요. 전두환 때는, 그러니까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뒤로 갈수록 경제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았는데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전환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유신은 자기가 경제적 문제가 생겨서 자빠진 거니까. 근데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막 키워놓은 거를 전두환이 계속 더 성장시켰다 이렇게들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78년도, 79년도 공황이 나면서 80년 공황, 79년 공황이라고 하는데 유신은 그걸로 자빠졌고. 전두환이 와서 프로스펙스 없애고 그러면서 재조정을 했잖아요. 그 시스템 전혀 다른 체계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했죠, 물론 전두환이. 근데 너 회사 내놔, 너 회사 하지 마, 그럼 막 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신 때 생긴 거를 하여간 전두환이 어쨌든 바꾼 거거든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다른 얘기지만. 하여간 뒤쪽으로 가면은 전두환은 성과가 좋은데. 또 전두환 때는 삼저 호황이라고 그래서 배경도 아주 경제학이 딱 좋은. 노태우 때 그랬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전두환 때는 하여간 그 체계가 경제 성과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논의가 복잡해져요. 왜냐면 토건은 오히려 줄면서 성장률은 높아지고 그 기간에 노동자들도 임금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보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정치는 더러웠잖아요. 근데 유신 때는 모든 게 다 마이너스로 돼가지고서 결국 그다음 노동자들이 힘들다고 막 튀어나왔잖아요. 78년, 79년도에. 그 와중에 그걸 본 김재규 총 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생겨서 자기네들의 위기가 생겨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박정희의 말하자면 자랑거리는 경제인데 경제가 무너지니까 김재규가 이거 우리 망하게 생겼다라고 판단을 해서 총을 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로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죠. 일단 먼저 박정희 시대 가장 처음 부분부터 한번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러면. 사실 박정희식 경제를 대표하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야. 이게 박정희 정권의 오리지널 작품이야? 두 나라가 먼저 했어요. 그 45년도에 이집트가 있고 프랑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굉장히 사회주의식으로 했고 프랑스는 드골 때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했던 거는 시그널 경제라고 하는데요. 계획만 세우고 계획을 정부가 집행하지는 않아요. 이집트는 정부가 계획도 세우고 집행도 하고. 한국이 했던 거 그 중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랑 자본주의랑 좀 이렇게 적당히 섞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많이 했어요. 하여간 프랑스, 이집트 다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했던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승만 후반이었거든요. 이승만 후반에 이제 프랑스도 하고 이집트도 하니까 경제개발 계획을 하자라고 했다가 무너졌잖아요. 이승만 경제가. 그래서 무너져서 집행은 못하고 장면 때 이제 그 계획을 세웠거든요. 장면 때. 장면 때 실제로 1차 경제개발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걸 다시 이제 이 박정희 군부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그걸 다시 이제 다듬어서 다시 사용한 것일 뿐이지. 한홍구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만주국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게 바로 경제개발 계획인데 몇 개년도 그거를 박정희가 보고 뺏긴 거다. 뭐 이렇게도 꼭 만주국뿐만 아니고요. 예. 뭐 형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움직임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공산주의 경제를 계획 경제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물론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근본적인 토대로 하면서 한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개발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획 경제식으로 이렇게 뭐 몇 년간 이렇게 뭐 산출량을 얼마나 늘리고 이런 식의 계획들은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소련 시절부터 일정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특히 이제 그때는 또 경제학 사조를 보면 케인지안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많이 개입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이 좀 저개발국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 성장 전략을 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지 뭐 박정희 정권의 굉장히 독창적인 작품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면 정부에서 수립해서 쿠데타 직전에 이걸 그러니까 이미 수립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표한 거를 네. 이제 일부 차용을 해서 수정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덕분에 했다고 그러면은 그 원 발상을 이명박이랬나 아니 이승만 때 이미 이승만 때도 그렇고 전후 복구할 때 이제 그 뒤쪽에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원점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어. 원조로 따지면은 그때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게 정형화 시켜서 이렇게 폼을 잡은 거는 장면 때 한 거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제일 주력한 게 역시 경제 발전이니까. 네. 그래서 아직도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일으킨 거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사실은 독재자 치하에서 경제 성장을 안 한 경우가 없어요. 박정희뿐만 아니라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김일성까지. 그렇다고. 예. 근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기 예.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라든지. 아민. 예. 중앙아프리카의 보카사. 준비 많이 했네. 내윈.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명박. 독재자면서 경제를 못 살린. 예. 뭐 그런 경우를 빼고는 독재를 하면서 경제 살리는 거고 쉬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그때 당시에는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시절이었잖아. 어떻게 봐서? 그러니까 이게 그지. 굉장히 간단하게 논박할 수 있는 게요. 73년에 유신을 하자 그럴 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정말? 네. 아니 그러니까 하나 TV도 사실은 북한이 먼저 객관적인 수치나 이렇게 보면은 TV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유신 때는 유신은 스스로 망한 거니까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73년 때까지는 북한이 이제 우리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들어온 다음에 73년 때까지는 뭐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게 우리가 북한보다 아래니까 따지고 말고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70년대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남한보다 북한의 경제력이 좀 더 앞섰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전후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이 더 빨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60년대 해외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 경제의 굉장히 빠른 회복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때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뭐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반도의 기적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걸 북한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한 로빈슨이라는 경제학했던 여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가전 선생님 계신 케임브리지에 무지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못 보게 하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미러클 막 이렇게 돼 있는 논문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심심해 찾아보니까 북한 얘기더라고요. 그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잘 살고 이거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북한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70년대 당시에 초반 정도까지는 그랬죠. 근데 이제 박정희가 왜 경제 성장에 그렇게 목을 매달았느냐 하면 두 가지로 봐요, 저는. 그러니까 꼭 뭐 저만 보는 건 아니지만 첫째는 이게 사실 쿠데타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와서 뭐 혁명이라고 떠들어대는데 정말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고. 동아일보가 그래, 동아일보. 누가 나왔지, 동아일보를? 난 동아일보랑 이제 상관없어. 손 씻었어. 날 딴 사람이라고 생각이죠.
그 쿠데타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정통성을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통성이라 정당성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는 이제 민심을 달래는 기제로서 이제 이 경제 성장이 필요했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반공주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군사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하여튼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올인을 한 나름대로는 쏟아부은 거죠. 근데 빨리 성장했어. 그렇잖아. 우리가 솔직히 보면. 네. 박정희 시대.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성장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도 성장을 했죠. 뭐 10%대 성장도 하고 뭐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누님이 이제 경제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경제 발전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있고 경제 성장은 양적인 개념이고 경제 발전은 경제 성장이라는 양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또 국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해졌느냐 뭐 이런 질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는 굳이 뭐 평가를 해주자면 고성장을 한 건 맞다. 근데 그 모든 질적인 측면들을 거의 다 희생시켜 가면서 양적인 성장에 올인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동아시아에 한국 말고도 예를 들어 대만, 싱가포르, 우리보다 앞서서는 일본, 그 다음에 홍콩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우리보다 좀 뒤쳐져서는 중국도 다 비슷한 궤적으로 초기 개발 연대 때는 10%대 성장을 했어요.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여전히 부패가 강하고 토건 중심적이고 재벌 위주고 이런 나라가 사실은 드물거든요. 그리고 복지 수준도 같이 개발 연대 때 시작했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대체로 더 잘 살지만 중국을 빼고는 다 복지 수준도 우리보다 더 높아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그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성장한 나라들이. 내가 좀 이게 확인은 안 된 얘기인데 다들 하는 얘기인데요. 그냥 있었던 사례가 박정희 때 우리 한국 경제 이제 부채 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국 돈을 꼬다가 누군가 몰아줘서 이제 키운 건데 프라자 호텔에 JP룸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JP룸? 김종필? 예. 안녕하시오. 그 프라자 호텔 맨 위에 식당 바로 밑에 있는 그 방이래요. 거기서 이렇게 딱 보면 청와대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못 가봤어요. 그 식당만 가봤는데 하여간 JP룸에서 이제 JP가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얘기 잘 되면은 돈을 주고 안 되면 뭐 안 줬겠죠. 그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재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효율성이라든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 것보다는 군인들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이 출발한 거거든요. 그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죠. 그 군인들한테 못 보이면 그냥 조인트 맞고 회사 문 닫아 프로스펙스 그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선택된 기업이라는 그 출발점에서 프로스펙스 왜 문 닫았지? 국제상사. 국제상사. 그래. 그 한창 용산에 그 큰 건물. 용산에 있었는데. 아니 그 돈 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주겠다고 뭐 회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상황이 있고. 아니 그 전두환 양정모 회장. 맞아. 네. 그러니까 무슨 전두환 쪽에서 무슨 재단 만든다고 돈 달라고 그랬는데 내 돈을 왜 그랬더니 너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여튼 그러면 JP룸에 자주 드나든 사람들이 뭐 이병철, 정주영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초기에 받아갔던 사람들이 그걸 담보로 해서 이제 그 수출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때 이제 축제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워드뱅크랜드에서 차관을 줄 때 그렇게 하라고 준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정상적인 경제를 하라고 준 건데 군인들이 통제를 해서 이제 아니 근데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외국보다 빨리 성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동아시아 쪽만 언급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용태리가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뭐 아프리카 쪽은 저개발국들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독재자들이 철권 통치를 했는데 실제로 경제에도 파탄 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간다, 근데 아민. 그러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경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한두 뭐 지도자라든지 또는 뭐 그냥 뭐 한두 가지 요인들이라기보다는 길게 봤을 때 그
어떤 사회에 한 경제의 그 성장 잠재력을 이렇게 그 큰 틀에서 규정하는 뭐 디펙트라고 그러는데요. 심층 요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정하게 이제 이 같이 공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동아시아 국가들만 비교했을 때는 그 사실 다 비슷한 궤적을 그렸고 그리고 우리보다 사실 크게 나쁜 나라들이 없다. 오히려 다 좋은 편이다. 그러면 당시에. 그런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한국에서 박정희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했다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네. 근데 무리수를 두긴 했죠. 사실은 일본의 그 과거사 문제들, 뭐 위안부 또 징용 피해자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될 보상을 국가가 가로채 가지고 그렇죠. 그걸 돈을 끌어와 가지고 뭐 제철을 짓고 도로를 깔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파행도 따져보면은 박정희의 경제성장 신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쳐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는 게 이제 외화 얘기인데 네. 이를테면 월남전에서 아까운 우리 젊은이들 목숨 잃어가면서 그 대가로 미국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제 돈 가져오고 지금 얘기한 한일협정 맺어가지고 일본에서 돈 가져오고 생색은 지가 다네. 어쨌든 그러나 돈이 있어야 무슨 공장도 짓고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일정하게 뭐 그렇게 뭐 본다면 볼 수도 있는데 뭐 자기 이제 정권 안에서 흔히 말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헐값에 팔아넘긴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이제 그 배상금 받아내는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한 것도 어쨌거나 이제 뭐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부분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동아시아 이야기도 했는데 또 하나의 이제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중국, 공산화된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반공 국가들, 전진 기지들이 예를 들어 한국, 뭐, 예를 들어서 홍콩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대만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국가들한테 자국 시장을 엄청나게 개방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막 사주는 거죠. 최대한. 그 다음에 차관, 뭐 해외 원조 같은 거, 차관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사실 미국 비호화의 초기 성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월남전 특수 같은 경우도 한미 간의 군사적인 관계 하고 이제 또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화벌이를 사실 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제 초기에 이제 이 경제 성장을 하는 이렇게 우리 젊은 병사들 피값을 가지고 사실 마련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러게. 마음 아프지. 가슴 아픈. 하여간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전두환 때를 평가하면 지금도 저는 막 머리 복잡해요. 그건 성과도 아니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들이 막 혼자 돼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 그렇죠. 맞아. 확실히 잘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주화했고 필리핀은 못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훨씬 잘 살잖아요, 필리핀보다. 그럼요. 박정희 식으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나왔으면은 우리가 지금 필리핀보다 못 살 거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니, 필리핀은 훨씬 잘 살고 북한도 우리가 잘 살았는데 우리는 민주화를 했고 북한은 민주화를 안 했잖아요. 필리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박정희식 성장은요. 단기간에 일정한 기간 안에만 그나마 작동하는 방식이지. 그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그 어느 분이 그랬더라. 오랫동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기 때문에 그동안 18년 동안이면 18년 누구한테 맡겨도 이명박한테 맡기면요. 뿌리까지 흔들릴 수도 있죠. 나라 그걸 난다. 좀 봐가면서 이렇게 맡겨야죠. 18년 안에 필리핀 누구라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박정희 경제가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사람들이 그 착시 현상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 이게 66년 2월인가 그게 착공을 해가지고 눈으로 확 보여. 70년 6월인가 완공이 됐어요. 아니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4년 정도에 완공 가능할까? 이게 뭐 보상이고 뭐고 이런 그 과정이 얼마나 굉장히 길고 또
얼마나 그게 말하자면 지난합니까? 근데 그거 잘 만들었잖아. 그 근데 이제 그게 경부고속도로 그 성과만 놓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이게 역효과를 낳았다는 거죠. 이농 현상을 아주 말하자면은 급속도로 이제 확산을 시켰다는 건데. 사실 고속도로나 아주 넓은 길이 생기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 띨띨이들이 얘기하지 않았니? 네. 거기를 거쳐서 쉬어 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떡고물을 조금씩 주변으로 떨어뜨릴 사람들이 그냥 쉥 지나가서 목적지로 탁 가버리니까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참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게 됐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산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서울로 옮겨가는데 너무나 뭐 문화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프라가 돼버린다니까요. 아니 근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주장만 있지 입증이 어려워요. 왜? 얼마큼을 기여했느냐는 거를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 시원하게 그러니까, 막 뻥뻥 뚫려 있고. 아니 그거는 기분이죠. 이렇게 4대강도 눈으로 보면 시원해요. 근데 그게 기여를 했느냐라고 잘 따져보면은 근데 한 가지는 현대가 커지는 데는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강휴게소 있죠. 이거 영업상 비밀인데 그냥 금강휴게소가 유일하게 그 경부고속도로 내에서 강에 있는 그 휴게소. 그리고 위아래로 빠질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지. 유턴 같은 거를 옛날에 못할 때 그러니까 유턴 효과는 금강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하면서 현대에다가 또 준 게 그 휴게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서 금강기획 등 회사를 만들어서 그 돈이 지금의 현대백화점이 그쪽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여한 거에 대한 효과는 아직도 정확하게 계량대로 논쟁을 해보자고 하면은 연구가 불투명한데 현대에 준 기여는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런 특혜성 이런 것들이 어쩜 더 많을지도 모르고요. 그 뒤에 그게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도 있죠. 또 개발 정보가 사전에 세서 강남에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강남이 배밭이었었어. 그다음에 뽕밭, 뽕나무. 저기 말죽거리, 양재동까지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떻게 갔느냐?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립현충원 동작동까지 버스가 갑니다. 제1한강교를 지나서 거기서부터 걸어갔어야 했다는 거예요. 양재역까지. 아하. 길이 없었고. 그러던 뭐 거기까지 뭐 사람들이 살지도 않으니까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뭐 땅값이 뭐 평당 200원 안팎이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평당 5,000원에서 6,000원. 지금은 5천만 원. 그렇지. 그렇게 되지. 요지는. 그 말죽거리에 주로 투자했던 게요. 그 전두환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순재 여사께서 꽤 해가지고서 그 뒤에도 이렇게 틈틈이 개발해가지고 짭짤했다고 제가. 근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어 돈이? 20몇만 원밖에 안 없다고 그러시. 뭐 다 딴 사람 명의로만 돼 있겠죠. 다 아니, 자기 돈이면서. 저보다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한 달에. 골프도 치시고. 근데 이런 거 있어. 아니 근데 경부고속도로는 뭐 저도 형님 말씀대로 뭐 결양 분석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어쨌든 효과는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추정하는데 다만 이제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 지향적인 그런 뭐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놨고 또 부산항까지 이렇게 뭐 수도권하고 연결하는 이렇게 물류의 간선 도로로서 사실 저는 뭐 그 당시에 우리가 했던 그런 경제 구조를 지향한 이상으로는 뭐 필요한 사업으로 이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상당한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또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 구조에서 이렇게 막 지역별로 보면 경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 경제 발전이 되는 지역 불균형 발전의 내륙형 개발을 하게 됐죠. 지역 불균형 발전의 아주 핵심 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구미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대구가 또 이제 중간 거점 도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거하고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김영삼, 김대중 두 야당 지도자, 당시 두 야당 지도자를 비난하는 여러 논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다. 그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경부고속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했냐. 뭐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반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 대각선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 말고 경기도에서 강원도, 전라도에서 경상도 이렇게 그 격자형. 바둑판처럼?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동서간의 균형 발전을 예, 꾀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이게 사실은 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한쪽은 해봤고 한쪽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어느 발전 전략이 길게 보면 더 좋았는지는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데 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제안했던 그런 방식 그게 오히려 길게 보면 훨씬 더 건전한 경제 발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그 땅값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우리나라 땅값에 많이 꽂히셨네. 우리나라의 이 사실은 경제 위기로 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이 부동산 거품, 그렇죠. 이거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사실 뭐 퍼펙트 스톰의 가장 핵심이죠.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땅값인데 박정희 때 땅값이 잔뜩 올랐다는 거죠. 대부분.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 박정희 맨 얼굴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1963년부터 79년 사이에 16년 동안의 전국의 땅값 총액이 63년에는 3.4조였는데 79년에는 329조. 딱 100배. 와. 100배 올랐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1953년에서 2007년까지 54년 동안의 한국의 땅값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10,000배가 넘게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별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엄청난 땅값 폭등의 책임이 정권별로 한 몇 퍼센트 있는지를 또 계산을 해보니까 이승만 정권은 14.7%,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각각 7에서 8% 정도. 근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거의 무관하고 책임이 없고 박정희가 55%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땅값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고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결국 최근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살인사건, 성폭행 사건이 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은 이 만악의 근원이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잡혀갈까? 지금.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자료를 직접 안 봐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땅값의 단위가 최근으로 올수록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비율만으로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때는 이제 땅값이 워낙 작은 단위다가 이제 확 높아져서 비율 측면에서 이제 좀 그렇게 과대평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걸러낸다 하더라도 박정희 정권 때 땅값이 굉장히 폭등했던 건 맞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부인 있잖아요. 복부인. 지금은 잘 안 쓰지만 땅 투기하던 그 복부인 이야기가 사실은 박정희 정권 말 때 나왔어요. 대한뉴스 이런 데 보면 나와. 복부인 이야기가 그때 나온 거고 이게 왜 그렇게 땅값이 뛸 수밖에 없었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경제 성장을 추구한 방식의 핵심 축이 토건이었거든요. 토건. 그러니까 뭐 기업으로 따지면 개발공기업들 막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개발공기업들, 수자원공사 뭐 이 농업 그 당시에는 이제 농어촌 공사가 아니라 뭐 하여튼 뭐 그런 좀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런 개발 공사들하고 또 한쪽은 재벌 기업들을 이제 양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개발 공기업들을 가지고 막 이리 산 깎아내리고 환경 파괴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막 그 경제 개발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그렇게 개발하다 보면 다 주변 부동산 값 뛰고 그 개발 정보 흘러나가서 이제 이 소수의 관리들하고 유착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뻥튀기 해서 이렇게 이 부당한 부를 축적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죠. 그 시절에 있던 얘기가 상중상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디가 오를지 알아서 사서 오르는 사람이 상중하고 어디를 사서 올리는 사람이 상중상이거든요. 네. 우리 대통령이 상중상이죠. 근데 진짜 말죽거리 양재가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게
서울시가 영동 개발 계획을 1966년부터 내가지고 말죽거리의 땅을 사면 떼돈 번다 뭐 소문이 나더라고. 한국의 모든 돈이 그때 사는 사람들은 상중하고 사놓고 말죽거리 개발하자. 상상이고. 그렇지. 새마을 운동 노래 진짜 누랑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뿜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이 노래 기억 안 나? 박정희 작사, 박정희 작곡. 니네들 기억 안 나니? 알죠. 나지. 아니 나는 나만 늙은 줄 알았어. 애들이 또 그게 박정희 작사. 기억은 나는데 박정희 작곡으로 돼 있어요. 진짜? 예. 야 그런 노래가 있고 실제로 그 경제 박정희식의 경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쭉 그 아까 얘기한 토대가 마련이 돼서 그때부터 쭉 이어온 거 아이가? 뭐가 좀 달라진 건가? 지금 경제 방식이 어떻게? 형님 먼저. 아니 그 뒤에 또 많이 그러니까 전두환 때 바뀐 게 있고 노태우 때 바뀐 게 있고 어떤 건 최근에 바뀐 게 있는데 재벌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오히려 산업 양극화가 더 강해진 거는 청산이 안 됐죠. 그 문제점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전히 문제점인 거고.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저는 경로 의존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경로 의존 현상이라는 경로 잘 해줘야죠. 경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는 경로. 그런 경로 말고 왜 이래 할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따지면 이제 path dependency theory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theory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컴퓨터 자판 보면 QWERTY 자판이라고 그러잖아요. QWER 쉽게 얘기하면은 영민이가 한번 욕을 하니까 계속 욕을 시키는 게 욕을 계속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컴퓨터 자판이 QWERTY 자판으로 돼 있냐 하면 사실 외우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왜 컴퓨터 시절에도 그렇게 돼 있냐 하면 원래 자판을 두드릴 때 영어 자판 그러니까 타자기로 자판을 두드릴 때 서로 연달아 나오는 단어들이 안 뭉쳐지고 엉키지 않도록 그 타이프 헤드. 타이프 헤더가 엉키지 않도록 하는 그 자판 배열이 QWERTY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쓰기 불편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초기에 이제 그게 이제 딱 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자판 시대에는 사실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게 고착화돼서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박정희 시절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뭐 하나도 변화 없이 왔다는 건 아니고 뭐 그 뒤에 수정도 있었고 뭐 개혁의 기회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핵심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가 쉬운 사례 생각났어요. 쉬운 사례가 지금 사람들이 전기 얘기할 때 개인용은 비싸고 산업용은 싸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그게 박정희 때 교차 보전한 거거든요. 개인들한테 빼서 산업에 주는 교차 보전한 건데.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산업용은 공짜에 가깝게 막. 그렇죠. 그게 박정희 때 아마 교차 보전 시작하니까 줄여도 지금도 그 흔적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형님 토건 이야기도 했지만 토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재벌 기업들하고 이렇게 먹여 살려주면서 재벌 기업들하고 이렇게 유착하고 부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막 그 시절에 이제 관치였잖아요. 그러니까 관주도로 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물가 구조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시절에 사실은 매년 평균 물가 성장률이 10%, 20%씩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물가였죠.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살기 힘든 시절이었다고요. 어찌 보면. 그 살기 힘든데 재벌은 어떻게 탄생이 됐지? 그 살기 힘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JP룸에서 바닥한 사람들이 별로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 재벌들한테 그렇게 떡고물을 나눠줄 수 있었냐면 이때는 이제 민간 쪽에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차관을 받든지 아니면 아까 월남전 뭐 특수 그런 게 일어나서 돈을 받든지 일제 배상금을 받든지 하면 그 돈을 정부가 다 갖고 있잖아요. 또 민간에서 강제 저축을 막 하게 해요. 거의 뭐 강제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또 정부가 그 돈을 네, 그 저축률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모은 걸 기업들한테 굉장히 상대적으로 싼 저리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한테 밀어주는구나. 돈을 막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아부하는 놈은 장땡인 거야. 더 많이 받아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벌들은 막 이 사업 받아서 그렇게 이제 돈 벌었는데 이게 또 정부 돈으로 정부 지원으로 사실 된 거기 때문에 또 돈 달라 그러면 우리도 요즘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뭐 이렇게 이른바 이제 특혜를 주고 나서 이 뒤로 와이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사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그게 이제 계속 지속돼서 이제 그 재벌 그룹들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왕 회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네. 안녕하십니까. 청정입니다. 니들이 경제를 알아? 우리가 얼마나 그때 이분 저분에게 쑤셔 넣었는데 그 고충을 아냐고. 그래서 사카린 밀수하셨어요? 아버님이? 이 사람아, 그건 삼성 쪽이지. 삼성이야. 난 현대야. 나 이건희로 착각했어 지금. 저 왕 회장님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선생님, 사카린 먹고 정신 차려. 사카린으로는 정신이 안 차려져. 그러면 이 회장님께도 한번 여쭤봐야지. 안녕하십니까. 비슷해 왠지 느낌이. 이건입니다. 선대인은 후루꾸야.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웃길 세금 혁명 당선길 시사돼지용길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 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재벌의 재벌 중심으로 이게 경제 구조가 형성된 거는 폐단도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 네. 장하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네. 재벌의 지배 구조를 깨버리면은 외국인들한테 다 잡아먹힌다.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 내가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철이나 조선이나 자동차 이런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키울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도 펴던데. 이 진보 경제학자 중에서도 그런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 장하준 선생은 진보는 아니고 사실. 진보로 진보인가? 아니 그 국제적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중도 우파 정도 되시는 분인데 발전 경제 아까 그 선들이 얘기했던 케인즈 시대 같으면 이제 그냥 우파고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우파를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우파 정도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선대인 정도 되면 국제적으로 중도 우파 아니 그냥 보통 보수 정도 입장이 돼요. 난 보수야. 아니 국제적으로 보면 그 정도인데 장하준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우파 정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원래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와 그러니까 재벌 전체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두환 때 바뀐 것도 있고, 근데 중화학공업은 사실은 망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78년도, 79년도 네. 한국에 공항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포철이나 그런 그 중화학공업에 와서 그 전에 일단 무슨 화학산업이니 비료산업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대부분들이 다 망할 뻔했거든요. 근데 80년대 이후 그러니까 초중반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한 번 더 와요. 그러니까 호황이 막 올 때 그때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의 역사를 전체로 보면은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90년대에는 효과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박정희 때는 다 망할 뻔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말씀에 좀 부연 드리면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이 흔히 말한 중후장대형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제 산업이죠. 또 이거는 공통점이 이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고 74년, 5년 이럴 때 이제 석유 1차 파동 맞았고 또 79년 이 무렵에 2차 파동 맞고 77년도에 터져서 78년도에 그렇죠. 뭐 8, 9년에 하여튼 이렇게 뭐 2차 파동을 맞고 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는 아직 기억나는데 막 에너지 막 우리가 절전하라고 막 TV에서 봤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78년도.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때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를 막 소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력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산업에서는 전혀 에너지 절감하는 기술이나 이런 거 개발할 필요 없이 펑펑 쓰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재임 기간이 18년이 아니고 28년이라고 하면은 28년째쯤 그렇게 했던 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하, 계속해서 그렇게 갔었으면. 그러니까 안 망하고 버티다 보니까 80년대 중후반에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고 국제적으로도 그게 딱 필요한 순간이 와서 도약은 그때 한 거고 박정희 때는 망한 시스템이라니까 그게. 그때 그러니까 재벌의 역사를 30년을 놓고 보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이제 평가를 복잡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박정희가 재벌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됐다. 박정희 놓고는 얘기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건 망한 시스템이라니까 그때. 근데 전두환이 잘해서 그때 살아나느냐. 그건 이제 복잡하죠. 삼저도 있었고 그 뒤에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 산업을 80년대 중후반부터 내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이키 있죠. 나이키를 미국이 자기네에서 만들지 않고 필리핀으로 내보내거든요. 자기네 안에 디자인만 하고. 그때 한국이 그 소위 중후장대형 중에서 철강이나 아니 석유화학 같은 게 딱 맞은 거거든요. 미국은 좀 자기네 고부가 간다. 근데 그건 박정희 죽고 10년 뒤의 일이라니까요. 그 재벌에 대한 이런 인정론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냐면 그 부분은 지금 뭐 현재 장하준 교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신 부분인데 뭐 당사자 없이 뭐 저희끼리만 이렇게 주장하면 약간 공격 일변도 언제 모시자고? 모시고 싶기는 해요 진짜. 근데 차별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런데 장아주만 차별대우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님의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그 문제의식은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우리가 많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외국한테 먹힌다. 뭐,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주주 자본주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제 활개치고 국민 경제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그냥 글쎄. 자본의 그냥 논리로만 이렇게 뭐 간다. 먹튀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상봉 교수님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그렇다고 재벌 지배 구조가 흔히 말하는 뭐 노동자 중심, 그러니까 주인인 그런 기업 구조 또는 좀 더 뭐 장하준 교수님 이야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뭐, 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 그 공동체 또 뭐 관계돼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이 종합적으로 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지배구조 하고도 사실 거리가 굉장히 먼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재벌 지배구조는 저는 굉장히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방식인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이든 그 다음에 일본이든 독일이든 물론 그 시장은 좀 달라졌지만 다 재벌이나 재벌에 준하는 뭐 트러스트라고 하거나 미국 독일 같으면 콘체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 구조를 해체하고 나서 다 고도 성장을 했어요. 경제가 건전해졌고 그리고 아까 대만 이야기도 했지만 대만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경제 개발을 했고 재벌 구조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대만에 우리가 지금 그 경제 수준이 우리보다 낮냐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 복지도 우리보다 더 잘 돼 있는 수준이고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이 굉장히 탄탄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장했는데 우리가 재벌에 의존해서 지금 성장해왔기 때문에 물론 재벌이 이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저희도 이야기하는 게 뭐 한꺼번에 확 뭐 무너뜨리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해법을 모색해 가자는 건데 이걸 뭐 마치 그냥 재벌을 그냥 지금 워낙 크고 또 이걸 한꺼번에 하면은 뭐 위험해질 수 있으니 뭐 일단 일정하게 그 우려도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재벌 지배 구조를 일단
뭐 온전한 상태에서 대타협을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은 좀 너무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구나. 예, 근거가 조금 떨어지는 재벌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복잡해요. 왜냐하면 전환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진짜로 어려운 얘기인데 박정희 때 재벌 덕분에 경제가 잘 됐다라는 거는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재벌이 진짜로 돈을 벌고 아까 70년대. 착한 얘기 있잖아요. 70년대 재벌들이 저기 현대 그렇게 해서 금강기획해서 돈 벌고 삼성이 또 삼성 사카린 그게 박정희 때고 그 사람들이 우사군도 후루꾸구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그 성과를 내거나 국제적으로 뭔가를 한 거는 80년대 중후반 때 얘기니까 박정희의 재벌하고 재벌 일반에 대한 얘기는 또 분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어저께 누나 뭐 2년 만에 저 불신검문 부활됐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막 트위터 안에서 막 난리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장발 단속도 시작이 된다는 둥, 뭐 이회수 선생은 어떻게 했는 둥, 뭐 김총수는 어떻게 하냐는 둥, 뭐 이런 거 아니, 있잖아. 걸그룹들 저 미니스커트는 어떻게 하래? 미니스커트 어떻게 자들고 다닌다는 둥, 뭐 그래서 나는 나팔 바지를 입는다는 둥,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전 누나 어릴 때 생각도 막 나고 그랬는데 왜 그 연말이면은 무슨 무역의 날인가 뭐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도 기념식 해요. 수출 100만 불탑, 50만 불탑 이런 거.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하여튼 수출에 열을 올렸고 그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선띠리? 그건 평가가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중남미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수출보다 수입 대체하는 걸 먼저 했고 한국은 전략적으로 수입을 대체하기보다 그냥 수입해오면서 수출하는 거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중남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성과가 있어서 이제 보통 그게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민주주의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그 성과를 장기적으로 볼 때 중간에 한국은 성공적인 민주화를 했어요. 근데 중남미 국가들은 군부 독재를 굉장히 더 길게 가져가거나 중간에 한국이 성공적인 민주화를 했다는 건 어느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전두환 이후로 한국은 87년 이후 했죠.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보면 분명히 한국이 6월 항쟁 이후에 성과가 좋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민주화 효과, 그러니까 초기 출발은 어떻게 했다고 치고 민주화 효과냐 아니면은 수출 전략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된 사례는 대부분 독재 국가 사례였고 한국은 그렇지 않은 사례니까 쉽지 않다 이거죠. 특수 사례네. 특수 사례죠. 그 수출 주도형 이제 경제 구조를 만든 게 사실 박정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공과의 유산이 있는데 뭐 한국의 그 당시 상황에서 내수가 아무래도 이제 빈약하니까 뭐 수출 주도형 경제로 나가는 건 뭐 어찌 보면 약간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뭐 그런 저는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그걸 너무 좀 그걸 극단적으로 너무 밀고 나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 흔히 이렇게 많이 보고 있지만 공급자 위주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게 사실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뭐 일정하게 이제 뭐 형님 수입 대체가 약했다 그러는데 우리도 후반에 오면 수입 대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유치 산업을 그러니까 이 유아기 단계에 있는 그런 산업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보호 산업 정책들을 많이 펼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산업은 보호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갈 것들을 사실은 이제 공급자들한테 기업들한테 막 퍼주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그때 형성이 됐고 지금도 이제 그 관성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하여튼 뭐 고물가 또 담합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됐어도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 회사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생각하지만 자동차 타는 사람들은 외국에 가는 차는 더 좋고 싸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는 어쨌든 약하고 비싸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시스템이 박정희가 만든 거죠. 그때 철판 두께가 달랐어. 아니 그것도 기본적으로 교차 보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수출품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서 그걸 싸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 아까 전기나 이걸 소위 세그멘테이션 영어로 얘기하는데 시장 분할 정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0, 30년 지나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워낙 세게 해놔가지고 지금도 그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시절에는 그렇게 했지만 자연스럽게 다시 뒤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아져야 맞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반반씩 골고루 가야 되는데 한쪽은 세고 한쪽은 약한 게 그대로 지금 이어져 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하준 교수님 논리에 대한 좀 이렇게 뭐 비판이 될 수도 있는데 일정한 시기 동안은 뭐 후발주자로서 그런 이제 이 산업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지금도 통하는 논리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뭐 이 소비자 호주머니들 틀어서 일반 가게 호주머니 틀어서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들 얼마나 지금 수출 보조금 지원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IMF 때도 우리가 다 그 기업 살리게 했었잖아. 그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좀 일정하게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었다고 친다면, 근데 지금도 그런 구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네. 그리고 금모으기 했는데 그 금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거 다 중간에 사라지고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어? 대우에서 했는데 그때. 아 그래? 그랬나? 김대중 대통령은 금모으기 한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줘서 그 얘기 하시던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것도 거의 성과 없었고 그때 바이코리아 한다고 그 현대증권인가요? 이익치. 예. 네. 그거 다 뛴 거 먹었다니까요. 그것도 사실 나중에 진짜? 사기로 다 들통이 난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미 충분히 커져 있는 나라에서 애국심으로 뭘 해보니까 마음은 따뜻한 건데 그게 실제 성과를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댐 뭐 만든다고 그래서 그때도 또 성금 걷고 그래서 평화의 댐 그거는 저는 그거 안 냈어요. 아 맞다 냈다. 초등학교 때냐 전두환 때인데. 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맞다. 그거 생각해 보니까 나 초등학교 때인가 승금 냈다 그거. 야 진짜. 군인 아저씨들한테 쌀낸 거 그거 다 갔는지 모르겠어. 치약 칫솔 이런 거 비누 다 보냈는데. 국제적으로 그 박정희 경제를 부르는 용어 중에서 좀 안 좋은 용어가 동원 경제라는 말을 써요. 온 국민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충분한 성과가 나면서 연착륙된 거냐 아니면 동원 경제의 폐해가 남았느냐 이런 얘기도 좀 고민할 필요 있죠. 수출 주도형 경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율효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 때 이미 그 환율을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 대기업들을 이렇게 먹여 살려주는 구조를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초기에 환율이 200원이었어요. 처음 집권했을 때. 야, 200원이었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경제력이 우리가 올라가면은 환율이 강세를 띠잖아요. 아니,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어야 되잖아요. 한국은 거꾸로 맨날 경제는 성장하고 온다는데 맨날 원화 가치는 늘 떨어졌죠. 그게 이제 늘 그런 식으로 수출 대기업들 도와주는 방식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박정희 때 그랬어요. 처음에 200원이었는데 이게 끝날 때 되면 480원으로 가요. 거의 2.5배 가까이 뛰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출 대기업들 먹여 살려준 거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내수해서 이제 빼준 거죠. 박정희 시대 때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역 격차야. 진짜 심했지. 다들 지방에서 아까 우리 용띠리가 얘기했지만 경부고속도로 여기서 서울로 지방에서 다 올라오고 영호남 사이의 갈등도 박정희 시대 때 아주 깊어졌지. 어떻게 생각해?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도시화율이 급격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집이 없어지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죠, 서울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지역 경제를 만들자, 공동체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은 또 그 사람들이 오니까 부도심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영등포나 이런 데가 막 왕십리. 네. 부도심이 개발되니까 전국으로 보면은 너무 많이 간 데가 떠난데 그 다음에 이게 동서로 보면은 이제 영남과 호남의 문제,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부도심에서의 어떤 쾌적하지 못한 사람 살기 어려운데 막 다 때려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그 도시로 이주했던 사람들을 성남으로 또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없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균형 있게 할 거냐 불균형을 할 거냐인데 기본적으로 불균형 전략을 쓴 거고 인위적으로 불균형을 만드는데 사람도 불균형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공장 지역에 많이 살게 하면은
그래야 이제 임금이 싸진다고 하니까 한쪽은 너무 많이 채워놓고 한쪽은 농촌에 자꾸 뽑아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새마을 운동 있잖아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이면 그 농촌에 사람이 많이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집을 보기 안 좋으니까 좋게 짓는 걸 할 것 같죠. 초가집도 없애고 초가집을 없애니까 도 넓히고 이거 집을 안 지어주니까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라니까요. 새마을이 아니고 마을 없앴다니까 그냥. 근데 이런 어떤 농촌 홀대 뭐 저고가 정책도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 박정희가 이거를 잘 캄프라치했어요. 뭘? 어떻게 했냐면은 박정희가 자주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또 뭐 막걸리도 마시고 하고 뭐. 예. 네. 그렇게 또 농민 코스프레를 좀 하시죠. 그리고 칼라 TV를 안 된다. 그 칼라 TV를 시작하면은 농촌과 도시의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런 이유로 칼라 TV 방송 시행을 미뤘어요. 그건 진짜예요. 그랬구나. 칼라 TV는 원래 계획대로 굉장히 뒤에 오게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 칼라 TV 언제 들어왔지? 1980년 12월 1일에 첫 방송을 했어요. 80년. 네, 근데 그게 그렇구나. 광주 사태 끝나고 아까 5.18 민주화 운동 끝나고 다음 달인가 전두환 장군 시절에 사인하거든요. 근데 이게 박정희가 그것도 잘못한 건데 박정희가 대우를 꼬셔가지고서 아프리카의 텔레비 수출을 위한 잔뜩 텔레비 만들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안 됐거든요. 수출을 못하게. 못하게 되니까 박정희는 수출하라고 해놓고 대우는 만들었는데 TV는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을 찾아가서 대우에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사인을 해가지고서 80년 12월에 첫 칼라 TV 송출을 했던 거죠. 또 11월 30일 바로 그 전날에는 언론 통폐합 조치가 이제 허문도 내려지면서 50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일 시점이었는데 바로 칼라 TV를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동화 저겠죠. 네. TBC를 군인들이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인수합병 했잖아. 그 종편할 때 KBS에서. 중앙일보가 그거 다시 만드는 거라고 했대 그 사람들이 바로 전두환들인 거예요. 허문도가 그 주도했던.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는 거 너무 많다. 형님 진짜 뒷이야기 많이 한다. 오늘 진가를 발휘하는데. TBC 동양방송이 칼라 TV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의도 그 KBS 별관. 그래. 거기가 이제 TBC 원래 방송센터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칼라 TV 시설을 다 만들어 놨는데 한 보름인가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언론사주들을 기무사로 불러가지고 방송국, 신문사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각서를 받아요. 나 참 기억나는 게 나 중학교 1학년 때요. TBC 마지막 방송하는 날 그 마지막 방송 보고 나 울었어요. 얘는 12시에 하는데 나 너무 슬프더라고요. 1시간 동안 다 나와가지고서. 네. 오늘 이 방송 문 닫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코미디언들은 코미디언대로 나오고 가수는 가수대로 나오는데. 근데 코미디언으로는 TBC 소속이 배일집, 배현정, 그 서영춘, 이기동 뭐 이런 분들이겠지. 그런 분들이었죠.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보면서 막 12시에 다 눈물 흘리고. 니네는 그래도 참 잘 살았다. 우리는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쌀집에 가서 보고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잘 몰라요. 나는. 그랬구나. 근데 그때 그날 그 방송에서 그 이은하 씨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면서 울었어.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이 그대라 하면 TBC겠지. 그러니까 신군부가 이걸 보고 아니 언론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걸 슬프게 왜 우냐? 그래가지고 끌려갔어? 방송 못 나왔어요. 그래? 예. 멀리 기적이 우네. 예. 빠바밤 이걸로 인기 대단했었는데. 그래서 그 노래 부르고 울었다고. 그렇다고 종편을 또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아까 뭐 경부고속도로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밀집돼 있는 데가 없어요. 이 집중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이 살아요. 네. 우리가 뭐 일본이 비슷하다 그러는데 일본도 뭐 우리로 치면 수도권의 범위가 뭐 지역적 범위가 훨씬 넓은 데다가 거기에 사는 인구도 한 35% 정도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인구는 그렇죠. 근데 경제력은 거의 70%, 부동산 자산 가치는 한 75%까지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하는 정도도 정도지 수도권으로 이 정도로 집중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나마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뭐 이렇게 바로 동시에 발전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그렇게 한쪽 축을 경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시킨다는 건 사실 애초부터 그냥 편한 대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거였죠. 하여튼 전태일 열사도 이제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난 기억이 나는데 그 시대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다. 지금도 사실은 노조 그러면 저놈들 빨갱이 놈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네. 근데 그 시대 노동조합 하면 완전 빨갱이였지 뭐. 그지? 어떻게 생각해? 그때는 경제 발전 이런 이름만 달면은 인권이고 노동 3권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여튼 경제 발전에 그냥 매달렸던 거 아니야?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동법전과 자신의 몸을 태워서 그렇죠. 노동 현실을 고발한 거 아닙니까? 네. 박정희가 그래도 이제 엉터리지만 일본식 모델을 그래도 많이 뒤따라했다. 또 우리 재벌 기업들도 일본의 기업들을 많이 참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났던 경제를 보면 일본은 그래도 일본의 화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자로 평가, 화복, 화식. 예, 평화할 때 이런 그러니까 조화로울 화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안에서 이 종신고용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기업주들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용돼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일정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제 함께 가족 같은 분위기. 경로 의존성. 막말 의존성이야. 이거. 중독 현상이야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게 제대로 구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의 노동자들 빨갱이 취급하면서 이제 때려잡는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생산 활동을 하고 나서 이걸 이제 기업의 몫으로 가져가느냐 이걸 이제 영업 보상 비율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쪽에 이제 노동자 몫으로 이제 가져가는 것을 노동자 소득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박정희 정권 전에 59년에 이미 노동자 소득 비율이 한 38.9% 이 정도 됐는데 박정희 초기 한 10년 동안 이 비율이 오히려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노동을 억눌러 가면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서 그 성장의 결과물들을 다 재벌들한테 퍼준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박정희가 세계적으로도 잘했다. 그렇게 할 만한 거는 한 가지가, 그린벨트는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독재라서 가능하긴 한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런 걸 독재라서 잘 안 했어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제도인데, 그런 건 좀 잘한 것 같아요.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6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아끼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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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아니 근데 이 지금 사실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몽땅 다 그 계승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글쎄 박정희의 그 어떤 경제 성장 모델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기란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좀 비슷하게 하려다가 뭐 완전히 박정희 모델의 핵심은 EPB거든요. EPB? 예, 그래서 경제 기획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명박의 핵심은 경찰이잖아요. 예. 경찰도 이렇게 때리고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공포 정치. 박정희 경제의 핵심은 EPB라고 하는 경제 기획원이 쫙 해가지고서 끌고 온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OECD 가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EPB를 없애고 남은 놈들은 이제 우리가 모피아라고 부르는 건데, 아니 박정희식 경제를 하려면 EPB를 다시 만들어내서 21세기 그걸 무슨 수로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나면은 뭐 사실 유신 경제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되돌리는 거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유신 경제를 되돌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참 이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 아니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는데, 경제민주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재벌이 또 앞으로 비슷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관용 없다. 뭐 이런 정도가 핵심이고, 그리고 뭐 줄푸세는 또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감세는 계속 하겠다는 거야. 감세 얘기해놓고 복지는 하겠다. 이건 도대체 그냥 막 던지는 거지, 예능으로 말하자면은. 법인세 감세 막 던지는 뭐, 그러니까 이쪽 급부터 저쪽 급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쪽 급을 보면은, 그러니까 금산분리에 굉장히 과격한 안이 실제로 은행만 분리하지 말고 제2금융권들 있잖아요. 보험 이런 거랑 산업을 분리하자는 게 제일 강한 건데, 그것도 한다 그러고 줄푸세도 계속 한다 그러고 FTA는 또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그 최근에 박근혜 행보를 보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어찌 보면 좀 약간 소름 끼치는 집념이 보일 정도인데 그 아버지의 권력 의지는 좀 닮은 것 같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아기가 안 맞는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낙곱살쭉 충분히 이야기해왔지만 FTA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복지와 이 감세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배치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 맥락이 연결 없이 계속 이제 따로따로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도 모르면서 또 이 사람 대우를 높여주겠다. 이러질 않나. 반값 등록금은 최근에 그랬다며. 야, 부담을 반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반값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 부담을 반값으로 기자회견할 때 앞에 반값 등록금이라고 했어요. 빨간 바탕에. 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청래 의원이 직접 물어봤어. 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한테 이 박근혜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가격을 반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아니 옛날에 황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황 의원은 경제적 부담을 반이었고 심리적 부담이야? 다음엔 철학적 부담이야. 당신은 다음에 형이 부담. 아니 문화적 부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박정희식 동원 경제 또는 독재 경제는요 단기간에는 할 수 있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하거든요. 그 극단적인 형태가 사실은 북한 경제 같은 거잖아요. 제가 그 올림픽 관련된 맨날 그 얘기를 저는 좋아하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몇 년 전부터 메달을 잘 따잖아요. 그렇죠? 잘 따는데 금메달 기준으로. 아니 은메달 일단 어쨌든 아니 전체 메달은 이번에도 일본이 앞섰더라고. 근데 국민 체력 지수 같은 거 이렇게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달리기 그래서 각 연령별로 우리가 일본보다 체력이 다 떨어져요. 그럼요. 그래서 30대 남성, 여성, 20대 여성, 남성 그러면은 달리기나 무슨 여러 심폐력 하면은 일본 사람보다 한국이 다 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스포츠로 일본을 이긴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약해요. 일본 사람보다 지금. 정말로 우리가 일본한테 이기는 거는 국민 체력 지수가 높아지는 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거는
국민 경제 지수가 좋아져서 사람이 살기 편한 건데. 그렇지. 금메달 지수를 높이는 건 수출 지수 이런 걸 해보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내가 살기 편해야, 우리가 살기 편해야 좋아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국민들 1% 얘기하는 거잖아. 그 생활 체육에 대한 그런 관심도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50대, 60대도 지금 일본 사람들보다 달리기나 이런 거 발표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못 달려요. 우리 학교 아이들 체육 뭐 안 시키잖아. 그냥 공부만 주야장창 시키잖아. 제가 6살, 7살 다 보고 다 봤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국민이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금메달 뒀다 뭐 하겠어요. 요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집중도를 보니까 한국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메달 중에서 금메달을 딴 비율이 한국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 높아요. 그만큼 금메달에 대한 강박관념 심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뭐 재벌들이 이제 자기네들 면상 세탁하려고 금메달에 대한 또 면상 세탁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포상금도 금메달에 엄청 이렇게 내걸으면서 이렇게 막 독려하거든요. 이번에 다 많이 구경 가고 얼굴 내밀고 그러셨지. 자, 근데 저는 박정희 경제는 그나마 그 시절에 통할 수 있었던 경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지를 달릴 때 하고 언덕을 올라갈 때 기어를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아니 뭐 그 정답은 다 문제는 경제다에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사실 낙곱살에서 뭐 다 축약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극단적인 뭐 수출 지향 이런 것도 이제 좀 이제 지향하고 내수도 확충하고 뭐 분수 효과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또 재벌 너무 편중적인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바꿔야 되고 우리가 너무 극단화된 이렇게 불균형을 균형으로 이제 돌려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그런 제대로 된 개혁들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상의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이 또 이제 이 조선일보 같은 이런 이제 이 기회주의적인 그러면서 기득권 옹호하는 이런 언론들하고 이렇게 서로 얽혀들면서 자꾸 이제 옛날에 그 박정희 시절 그 시절에 이렇게 그나마 통할 수 있었던 동원 경제 형태 이런 거에 대한 향수를 자꾸 이제 만들어내고 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 이명박이란 그 우리의 각하도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이명박이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4대강 했는데 지금 나라 경제가 좋았습니까? 제가 아까 사면초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국 경제를 사면초가로 만들었거든요, 이명박이. 근데 이명박이 한 게 토건 중심 경제였고 재벌 중심 경제였고 수출 중심 경제였어요. 환율 효과까지 이렇게 뭐 곁들여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서민 경제가 좋아졌냐고요, 이게. 이제 진짜 깨어나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통치 스타일 또 내용이 박정희보다는 김영삼에 가깝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할 때쯤에 경제 머리 빌리면 되지. 남의 머리 빌리면 되지. 이랬거든요. 남의 머리를 빌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년에. 외환위기예요, 외환위기. 그랬죠. 지금 뭐 교토의정서의 내용도 잘 모르고 무슨 기업과 국가가 열심히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5년 전 일이고 지금은 뭐 많이 발전했을 거라는 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가정교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정교사들 보면은 통일되지가 않아. 이한구하고 김종인하고 이거 서로 굉장히 완전 극과 극인데 이 두 사람의 주장 속에서 그것을 가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 만한 그런 통찰과 또 식견이 있는지 이건 난 의문이란 거예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장하준 교수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네. 뭐 이런 아니 정태인까지 내려간다는 거야 이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 공을 들인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은 뭐 이런 방구도 없는데 그냥 이게 언론에 그냥 흘려서 공 들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뭐 통합 행보를 하고 있다. 그렇지. 그런 걸 만들어내려는 언론 플레이 같고요. 자, 오늘 누나는 말이죠. 박정희의 경제 신화의 이면을 해부한 박정희의 맨 얼굴. 아까 우리 용띠리가 가져온 이 책의 대표 저자인 유종일 교수님. 우리 프로그램에 나왔었지.
종띠리로 네. 종띠리의 말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박정희 덕에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좋은 성장 그리고 올바른 경제 구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1950년대만 해도 독일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아돌프 히틀러를 꼽았다는 거야. 해전 이후인데도. 그러나 독일이 복지국가의 기틀을 잡아간 이후부터는 일부 파시즘 추종 세력에게서만 추앙받게 됐고 히틀러가 이처럼 더 좋은 세상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박정희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 있어. 우리가 오늘 박정희식 경제발전의 실체를 해부해본 목적은 단지 지나간 과거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신화가 아닌 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잘못된 과거에서 탈출해서 더 좋은 성장, 더 올바른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지. 그래서 낙곱살에서 자주 말한 거 있어요. 정치는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경제 민주화는 제대로 이룩하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은 정치는 박정희에게서 벗어났지만 경제는 벗어나지 못한 거. 오늘 다시 우리 띨띨이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실감하게 되네, 그거를. 그래서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더 좋은 경제를 만들어서 정치, 경제 모두 박정희의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부,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정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출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낙곱살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힘차게 오늘 외쳐봅니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자,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와!